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제가 상담을 한 지 10년이라는 시간도 넘었는데 제가 10년 동안 이 사연을 보면서 가장 많이 느낀 감정은 안타까움입니다. 이 사건만 있기 전에 오셨으면 참 좋았을 케이스인데 이 마지막 연락 이거 안 하시고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하루에도 진짜 수십 번의 혀를 차면서 글을 읽고요, 이 통계 작업을 마치고 나면 상담사로서가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계속 하루에도 여러 번 느껴지니까 기분이 좀 좋지 않은 날들도 많아요. 자, 요즘은 4, 5년 전에 비해서 재회에 관한 컨텐츠들을 찾기가 쉬워졌죠. 불과 4년 전만 하더라도 연애에 관련된 컨텐츠는 네이버 블로그 글에 국한되어 있었고, 지금처럼 영상 형태의 컨텐츠는 쉽게 찾아볼 수가 없었죠. 요즘은 재회에 관한 컨텐츠도 쉽게 찾아볼 수 있기에 기초적인 수준의 지식은 여러분 또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제가 과거의 영상을 한 200개 정도를 정리를 한번 했었는데요, 덕분에 예전에 비해 상담이 훨씬 수월한 느낌이 들어서 저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의 경우 지금 상태에서 매달리시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요, 이 얘기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진짜 한 20분 30분은 그것만 설명이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대다수의 내담자분들이 곧바로 그건 당연하죠, 매달리면 안 되는 건 알아서 매달리진 않았어요, 자, 이런 말을 해주십니다. 제한이 되어 있는 상담 시간에 더 질 높은 상담을 하게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재회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기초적인 개념, 찾아가면 안 된다, 장문의 매달림 톡을 보내면 안 된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충분히 인지하고 하지 않으시지만 다음 단계의 조금 고급 개념들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전무하시기에 사실상 결과론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이 나타나요. 자, 오늘 영상은 그래도 여러분의 재회 실패를 가능한 방지하기 위해서 재회를 진행하는 실무자로서 여러분이 미처 인지조차 하지 못하시지만 재회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실수들을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매달리지 말라거나 여러 차례 장문톡 보내지 말라거나, 자, 이렇게 뻔히 들을 수 있는 개념들 아닙니다. 자, 저는 오늘 5가지의 오류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모두 여러분이 인지조차 못하고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실수들일 거예요.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감정 레벨의 오류. 커뮤니케이션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그 자체의 의미를 내포하는 메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어투나 보디랭귀지,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를 전달을 하는 서브 커뮤니케이션. 예를 들어서 너 밥 먹었어? 라고 우리가 타인에게 묻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 여부를 묻는 질문 자체는 메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말을 할 때 보이는 표정과 어투 등은 서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제가 굳이 밥 먹었어 라는 예시를 든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쉽게 서브 커뮤니케이션에 따라 그 말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시키기 전에 옆에 있는 친구에게 밥 먹었어? 라고 묻는 건 실제 그 친구가 지금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걸 묻는 질문이겠죠. 반대로 우리가 친구를 만나서 반갑게 식사는 했어? 이런 질문은 이 사람의 식사 여부를 묻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내가 너를 이렇게나 친근하게 생각해, 이런 의미를 내포한 인사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서브 커뮤니케이션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말의 의미는 천차만별 달라진다는 거예요. 특히 재회를 할 때 상대방은 전혀 감정적이지 않고 냉정한 상태인데 나는 감정적인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내담자들이 그런 상황은 상대방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나요? 헤어졌는데 어떻게 정상적이겠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상대방이 머리로 우리를 이해하는 것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에겐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만 설명하면 상대방의 현재 감정 상태에 그럼 내가 맞춰서 얘기를 하라는 건가요? 자,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내가 감정적인 태도, 이성적인 태도 할 때 그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느끼는 그 애정도, 그걸 의미합니다. 더 이상 상대방은 나에 대한 애정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데 나는 여전히 상대방에게 애정을 전제한 태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며 얘기하는 그 상황이 문제라는 거죠. 이별 상황 대체로 상대방은 나에 대한 감정이 식은 모습을 보일 것인데 내가 보여주는 애정 어린 태도는 곧 사실상 매달림과 유사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재회를 원한다면 상대방이 현재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애정 레벨의 수준을 고려해서 내 애정의 레벨도 설정하고 보여줘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지식의 저주.
자, 지식의 저주란 내 머릿속에 있는 사전 지식이 상대방 머릿속에도 있다는 가정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만약에 지금 이미지 회복을 위해선 레이어링 2단계를 진행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다면 여러분은 결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희 연애언어연구소 직원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알고 자료 찾아서 저한테 넘기겠죠. 물론 지금 예시는 전문 용어를 예로 들었지만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이 지식의 저주는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제가 대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중요한 약속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 두 사람 간의 대화인데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내가 6시까지 나오라고 했잖아. 아니 오래 했는데 좀 늦어졌어. 아니 내가 6시까지 오라 했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오늘 중요한 약속 있었단 말이야. 아니 그럼 미리 말을 해줘야지. 아니 말을 하든 안 하든 내가 6시까지 오라 했으면 지켜줘야 될 거 아니야. 만약 이 사람이 상대방에게 오늘 진짜 중요한 약속, 결코 늦어선 안 되는 약속이 있다라는 말을 했다면 상대방은 늦지 않고 제 시간에 도착을 했을 겁니다. 자, 이런 것 또한 지식의 저주의 일종이에요. 연인 사이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요, 우리 정도의 관계라면 서로 말 안 해도 암묵적으로 아는 것들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로 표현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래된 커플들 사이에서 사랑한다 라는 말이 오글거리는 말처럼 치부되어서 상호간에 이런 말을 전혀 주고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재회를 위한 멘트를 우리가 구성할 때마저 이런 지식의 저주에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최근에 내담자분한테 이런 조언을 드렸었어요. 제가 실제로 이것처럼 말하진 않았지만 이 영상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므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상대방한테 이때까지 헌신해온 것들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내담자분께서 근데 상대방도 충분히 제가 해준 것들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상대방이 머리가 나쁘진 않거든요. 대체 이 내담자분한테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에 빠지는 순간입니다. 상대방이 우리가 헌신을 해온 것을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히 부모님이 우리에게 헌신해 오셨다는 것을 알지만 부모님의 입으로 엄마가 이런 것들을 포기를 했었다는 말을 들으면 자식으로서 부모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잖아요. 기억 정보와 별개로 이 감정이라는 것은 그 즉시 상기시켜줘야 그 순간에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면 그제야 내담자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런 예시처럼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시는 그런 재회 문장에서 지식의 저주가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가정적 사실화를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문장 포인트들을 찾아서 상대방이 반박할 수가 없는 언어들로 대체를 해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상대방 사고 수준 상태 판단 오류. 자, 대부분 내담자들은 상대방을 논리적 설득을 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별과 재회를 일종의 설득의 과정으로 보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이런 논리적 설득만으로 재회가 힘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어렴풋이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이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효과를 보는 설득 문장을 찾으려고 하시는 것이겠죠. 그런데 한 번씩 저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했는데 왜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만 나올까요? 그 정도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평소에는 굉장히 명석하다고 생각했던 상대방이 자신에게 어떠한 내가 이익이 되는 제안을 지금 했는데도 전혀 귓등으로도 내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이 나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심지어 나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련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때 여러분들이 대체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나가야 되냐? 이거 당황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대방의 그 대화가 안 되고 설득이 전혀 안 되는 반응은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해요. 상대방이 현재 이성적 판단이 마비가 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자,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성적인 판단을 관장하는 수거 체계가 멈추고요,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한 반사적 결정을 내리는 반사 체계가 활성화가 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합리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폭식이 우리 건강과 아름다움을 망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폭식을 해버린 뒤에 다음날 스트레스가 풀린 뒤 정신이 돌아와서 후회를 해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황이 바로 수거 체계가 비활성화가 되고 반사 체계가 활성화된 상황이에요. 즉,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단기적 이익을 고려하지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가늠하고요. 만약 상대방이 지금 현재 아무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생각이 든다면 논리적 설득을 멈추고 상대방의 스트레스를 완화할 시간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최악의 가정법. 재회는 모든 상황이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인간은 자신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생긴다면 어떤 변화를 줘야 한다라는 그 강박에 시달립니다. 지금 상황이 유지되면 너무 괴로우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라도 해야 되겠어요. 심지어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베스트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능동적으로 함으로써 상황을 개선하고 싶어 합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내가 지금 하려는 행동을 하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마저 뭔가를 하고 싶어 해요. 그때 사용하게 되는 것이 가정을 통한 합리화예요.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는 최악의 가정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이런 가정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결정하시는 분들의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이 내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상대방이 만약에 막상 내 얼굴을 본다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심지어 이런 분들은 그 가정법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드리면 오히려 화를 내시기도 합니다. 아니, 왜 안 좋은 상황들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아무리 제가 모든 선택을 하기 전에는 그 리스크들을 따져보고 그 리스크를 감당하기 힘들면 행동으로 옮겨선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저 그 자신이 희망하시는 그 가정을 벗어나는 상황을 듣는 것 자체로 기분이 상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개 이런 분들이 추후에 정말 선생님 말처럼 안 좋은 상황이 되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연락으로 다시 저를 찾아오십니다. 안타깝게 대부분 이런 상황은 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이 많습니다. 애당초 가정을 통한 합리화는 해서는 안 될 금기사항에 가깝다라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환기가 될 상황과 감정이 식는 상황, 이걸 구별하는 실수. 자, 저희에게 질문하는 댓글이나 메일을 보면요, 한 달 뒤쯤에는 연락을 해보려고 하는데, 혹은 뭐 2달 뒤쯤에는 연락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언제 재회를 위해서 연락을 취할 것인지를 정하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유튜브나 재회 콘텐츠 등에서 상대방이 마음이 식은 것이 자명하고 나와 대화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공백기를 가져가야 됩니다 라는 말을 듣고 여러분 나름대로 기다릴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을 선택을 한 거겠죠. 뭐 스스로 생각하기에 평균 한 달, 뭐 길어도 2달이 자신의 한계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의 기간만 내가 기다려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기 재회를 하는 입장에서요, 여러분 한 달에서 2달? 이거 최악의 연락 타이밍이거든요. 차라리 이별 직후라면 상대방도 감정이 안정화가 되지 않고 감정적 괴로움을 느끼는 시기라서 나랑 대화는 주고받으려고 할 수도 있는데, 한 달에서 2달 사이에서는 상대방도 1차적인 감정적 괴로움이 지나가고요, 안정화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인 경우가 많아요. 즉 대체적으로 이 시기의 연락은 여러분에게 불리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이 한 달, 2달 만에 감정이 완화되고 내가 그리워지는 경우의 수보다 한 달, 2달 사이에 자기는 일상을 찾고 그동안 일상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그 매몰 비용으로 인해서 한 달, 2달 뒤에 안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특히 요즘 재회 콘텐츠들을 보면 뭐 남자는 이별 후에 한 달 뒤쯤에 후폭풍이 가장 많이 온다, 남자는 뭐 후폭풍이 무조건 오는데 그게 퍼센티지의 정도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한 달 뒤쯤에 연락하는 게 좋다, 이렇게 모든 케이스를 일반화해둔 콘텐츠가 있는데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남녀에 따른 후폭풍 시기가 성별적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유의미하지 않아요. 저 또한 예전에는 뭐 성별에 따라서 진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후폭풍 또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실제 제가 몇천 건의 사례를 상담을 해오면서 상담 실물을 봤을 때 이별 상황과 개인적 성향에 따라서 편차가 발생하지, 이 성별에 따라서는요 편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내용들은 여러분이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가장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재회 과정에서의 실수 모아봤습니다. 여러분 또한 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글과 콘텐츠들 보시면서 기초적인 개념은 아실 수 있겠지만 이런 실무적 지식은 쉽게 접하실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으니까 지금 자기가 사용하려던 재회 방법에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부족한 점이 있다면 메꿔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주인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